2024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소재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준석의 언행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인물은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송평인 씨. 송평인 씨가 얼마 전에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이라는 칼럼을 썼었죠. 검찰공화국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가장 사실로서 뒷받침한 게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이었습니다. 상당히 정교한 칼럼인데 그 논설에 뭐라 그럴까, 제가 감히 반대할 수는 없고 다른 주장도 있다. 허점까지는 아니고 송평인 위원의 관점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러한 관점도 있다라는 걸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송평인 위원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논설을 감히 못 피는데 송 의원이 핀 정교한 논설을 토대로 민주당의 검찰공화국 주장을 제가 한번 꺾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4개 당이 모여서 개혁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개혁신당은 또 양영자 씨 당하고 합당했으니까 5개 당이 모여서 원팀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이준석 씨가 원래 있던 개혁신당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탈당 릴레이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유는 야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이거 하려고 너 지금 뭐 국민의힘이 나와서 개혁신당 만들었어? 이러다 보니까 개혁신당, 본래 개혁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 허은하 씨도 좀 당황스러운 모양이에요. 총선을 앞에 두고 이해택 씨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유감이다. 그러나 나 또한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것을 통보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반발하는 동지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우리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신당 만들었을 땐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동지들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여러 선택지 앞에서 비겁하지 않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고 이해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원래 개혁신당의 대변인이 이기인 씨인데 이기인 씨 설명이 더 상당히 솔직해서 와닿아요. 그는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냐는 비판과 좌절감에 100분 공감한다.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이 지그에서 모여주신 당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형새도 송구하다라고 한 다음에 나는 이른바 자강파였다. 이 자강파의 기체 아래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지도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라는 결단을 내렸고 거기에 내가 동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PC주의를 얘기합니다. PC주의가 좀 설명하기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 collectiveness, 정치적 correct가 옳다죠.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막 비판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 타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C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한 중차대한 전쟁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하여간 이준석 대표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요. 이준석 대표는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자강론을 주장해온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개혁신당 가치를 지키려고는 노력한다. 하지만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치르려면은 단일 기호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려면 기존 의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뭐 3번이라도 받고 아니면은 의원들이 없으면 번호를 뭐 무소속이 되니까 저쪽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의석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강론을 펼치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냐? 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준석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이제 왜 원웨이로 안 가냐라는 비판을 계속 해왔죠. 아주 근데 자기도 지금 현실적인 벽에 부닥치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송평인 논설위원을 말씀드렸어요. 그가 검사 윤석열과 좌동원 우복현이 수사농단이라는 칼럼을 쓴 게 동아일보에 2월 6일자였네요. 6일자가 맞겠죠? 이 칼럼은요, 진짜 명칼럼입니다. 송평인 논설위원하고 이 친구가 이제 파리 특파원 할 때 파리에 갔다가 밤에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뭐 거의 말도 못했어요. 뭐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 많이 알고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에 많은 논설위원이 있지만은 손평인이 제가 보기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날카로움이 너무 날카로워서 겁이 나요. 그리고 틀리는 것도 없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일본 검찰의 신뢰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 네, 맞아요. 일본 검사들은요, 검사를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서 변호사 알기를 똥으로 알아요. 딱 검사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검사로 영원히 가지 변호사 되겠다는 뜻이 없습니다. 아주 안 풀리면 할 수 없이 나와서 변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을 알기를 똥똥으로 합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힘이 없어요. 우리는 검찰을 하다가 검사에서 잘 안 풀리면은 나가가지고, 홍준표도 그렇죠. 정치인이 돼서 뭐 검찰을 압박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정치인들 알기를 검사들이 우습게 알고요, 딱딱 잡아들입니다. 그만큼 일본 검사들은 프라이드가 센 거는 딱 내가 기소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죠. 근데 기소할 자신이 없으면은 밀어붙이기 수사는 안 한다. 네. 그 전에 그 일본 기자가 썼던 동경지검 특수부란 책, 우리나라도 번역되는데 그거 읽어보게 되면 일본 검사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팩트를 추진합니다.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해 이때 이제 6월 사태로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붕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으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그 시점이죠. 그때 검찰 특수부가 거학과 싸우던 멋진 시설이 있었다. 네,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검찰 특수부, 대검 중수부가 나와서 대한민국 재벌들과 정권 유착을 치면서 아주 멋있게 했었죠.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 통치자금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가 그거 88년 기자 되고 난 다음에도 한양건설 사건 취재하면서 그때 검사한테 왜 이게 비자금 수사 안 하냐 했더니 통치자금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검사들이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여간 어쨌든 통치자금까지는 못 갔지만 굉장히 수사를 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나중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태우 비자금 사건, 그 다음에 김영삼 대선 잔금 사건 터지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뭐 정경유착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전까지 김영삼이나 김대중 또는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을 상대했죠. 근데 이렇게 정경유착이 검찰에 의해서 흔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삼성의, 현대의 대기업 총수는 정치인들이 못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이하게 엑스포 홍보할 때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최태원 이런 사람 데리고 다녔지, 문재인이나 박근혜 못합니다. 완전히 끊어지고, 오히려 노무현 때 보게 되면은 중견기업들하고 유착이 돼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왔던 신발 했던 박연차, 예. 중견기업하고 떨어지고 돈 거래를 그렇게 하게 되죠. 하여간 이렇게 최대 기업들하고 정치인이 연결되는 것들을 끊어낸 게 87년부터 검찰 서울지검 특수부하고 대검 중수부가 등장하면서 천액이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박영수, 지금 50억 돈 받은 것 때문에 구속돼 있죠. 나중에 이제 특검도 재고, 이 사람이 중수부장 할 때 재벌 개혁을 하면서 배임 문제를 꺼냈다. 배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임무를 어겼다.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업에서 돈을 만지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한 것 중에 꾸며서 이쁘게 꾸며놓은 게 분식회계인데 분식회계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조작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런 의도로 했다. 수치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검찰이 주장해서 밀어붙이고 배임이다 하면 배임이 됩니다. 이 박영수가 중수부장할 때 배임을 걸고 밀어붙이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배임은 기소를 안 하고 범죄로 안 보거든요. 그러한 박영수가 이제 노무현 때 날리는데 수사를 배웠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다. 그리고 이복현이다. 이복현은 이제 금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검 중수부가 힘을 쓰다 보니까 중수부 폐지하자는 게 나와서 지금은 뭐 반부패 뭐 그런 거 이름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특수부 검사들 그 당시만 해도 특공팀이라 그래서 사상 문제를 다루는 강력 공안부하고 그다음에 이 재벌 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제일 세서 특공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쯤 들어와서 공안부가 죽기 시작하고 특수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수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하자. 그래서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듯이 외과 수술하듯이 쫙쫙 목소리가 나왔지만은 이때쯤은 검찰이 이제 패권을 잡은 거죠. 뭐든지 다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사실 검찰은 정권 바뀌면은 이 정권 밑에서는 이거대로 하다가 거기서 또 많은 자리 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서면 또 이거 갖고 또 대통령을 즐겁게 하면서 권력을 쥐었었죠. 두 가지가 그랬어요. 검찰이 그랬고 정보기관이 정보를 갖고 이렇게 활용했었습니다. 아니 검찰이 외과수식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박영수한테 배운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쉽게 말하면 한동훈, 그다음에 이복훈 유들은 이거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저인만식 수사를 해서 걸릴 때까지 밀어붙이고 무죄가 나와도 동케어하는 그런 자세를 갖다라고 송평현 의원이 썼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사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게 이복현이었죠. 이복현은 지금 금감위원장이죠. 근데 지금 이재용 씨는 이번 최근에 있었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사법농단 수사를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다 기소를 했던 게 한동훈 검사였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 저인망식으로 뭐든지 그냥 거는 거고 무죄로 나오려면 나와봐라 그런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것 중에 하나가 경제공동체라는 거였어요.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 경제공동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마누라 살림 따로 있고 내 살림 따로 있는데 그 마누라가 잘못 돈거래 한 것까지 내가 책임진 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뭐 경제공동체가 맞죠. 또 부자간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기업에서는 부자간에도 굉장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그것도 아닌데 경제공동체라고 해서 잡아넣었잖아요. 그 삼성이 최유라한테 뭐 몇 억짜리인가 몇십억짜리 해줬다라고 해서 그거를 뇌물이라 그래서 이재용이 잡아놓고 경제공동체인 최순실한테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뇌물 준 거라고. 근데 이거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가장 중요한 삼성 합병 부분에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윤석열 총장 또는 중앙지검장 있을 때 좌동훈, 우복헌으로 저인망식 수사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한성훈 이 조는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징용이라는 게 뽑혀서 가는 거예요. 저양하고 손들어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뜨거운 얼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속에서 켜지는 불 같은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가운 불 같다 그럴까? 네. 강제징용은 말이 안 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했다. 재판에 관여했다라는 몸으로 대법원장을 구속했는데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됐다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되고 또 한 사람은 금감위원장이 됐다. 그러니까 수사농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송평현 논설위원이 참 날카롭게 썼습니다. 근데 이 좋은 송평현 칼럼을 갖고 민주당이 활용을 못해요. 왜? 보수지인
동아일보의 송평인 씨가 썼기 때문에 이 검찰공화국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잖아요. 제가 이 칼럼을 몇몇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어떻게 보니? 하고 보냈더니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면서 하는 얘기가 왕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왕건. 자, 우리 현실이 안 보일 때는 과거를 보는 게 좋죠. 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사기에는 헌안왕의 아들 또는 경무랑의 아들이라는 고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 직업이 도적이었다고 그러죠. 굉장히 좀 기가 세고, 제가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 만나보면은, 이 노동 근로자 중에 독특하게 힘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확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노조를 확 만들고 운동을 해내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서울 법대에 나온 사람 붙여도 다 이긴대요. 뭐 기도 세고 술도 세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데 궁예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드세니까 이제 그때는 지방마다 호적이 셀 때인데, 왕건은요, 저도 기록을 보니까 할아버지는 작재건이라고 돼 있고, 아버지는 용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성이 달라. 아버지도 성이 달라. 왕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그때만 해도 성이 막 생기던, 왕족한테만 생기고 약간의 귀족한테만 있을 때니까, 성이 없을 때죠, 우리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당나라와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했던 해상업자였던 것 같아요. 장사꾼 집안이죠. 근데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럼 굉장히 부유했는데 이 부유한 사람으로 있으면 궁예가 가만 안 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궁예 측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궁예 밑에서 녜녜녜 하고 지내고 그 덕분에 왕건도 궁예의 부하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 고려가 공민왕 때 원나라 지배받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면서 원래 자기네 동북면, 동계라고 하는 지역을 원나라한테, 거기에 있던 고려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원나라한테 투항하는 바람에 뺏겼어요. 그래갖고 원나라가 거기를 쌍성총관부를 만들어서 직접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영토화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쌍성총관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 이제 원나라가 영토로 가져간 게 동령부인데, 동령부에 있던 세력들이 자꾸 고려를 괴롭혀요. 그래서 고려가 독립할 때 이 두 곳을 쳐서 거기에 있는 친원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 동령부는 원나라가 돌려주죠. 돌려줘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복할 필요는 없어지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세력들이 새로운 동령부를 만들어서 계속 고려를 공격하니까 그걸 정벌은 나중에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 문제는 풀렸는데 쌍성총관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민할 때 거기를 쳐들어갈 때 그때 그 현지에서 협조했던 고려의 세력이 누군가 하면 이자춘입니다. 이자춘이 협력해서 쌍성총관부를 무너뜨리게 하죠. 그 이자춘의 아들이 이성계입니다. 그래서 이자춘이 고려의 귀족으로 들어오고 또 따라서 이성계도 들어오면서 나중에 왕이 될 기회를 잡습니다. 왕건도 자기 아버지 용건이 궁예의 부하가 되는 바람에 왕건도 부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왕건이 독특하게 성격이 굉장히 무던했던 모양이에요. 이 궁예는 관심법이라고 해서 자기가 미륵부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랬잖아요. 배운 건 없는 도적 출신이니까 딱 꿰뚫어 봐서 뭔가 이상하면 그러면 죽입니다. 근데 왕건이 공부도 했고 부잣집이고 하면 얼마나 미운털 박히기 쉬워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호적들을 다 죽여갔을 텐데 왕건은 20년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예가 점점 더 포악해지면서 하니까 이제 이 세력들이 만들어서 쫓아내자 하면서 추앙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추대를 한 게 왕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나중에 이 호적들을 다 통합할 때 자꾸 그 집들 만나서 하면서 결혼을 하죠. 그 집 여자. 그래서 부인이 20몇 명인가 이 결혼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려란을 만들고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북진, 발해가 무너졌을 때 대진국의 사람들을 오는 걸 받아들여서 자꾸 북진을 하면서 이 나라를 만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왕건이 궁예의 비위를 가장 잘 맞췄다는 겁니다. 그걸 못 맞췄으면은 그게 아니고 하고 바른 말 했으면은 갔다 이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지는 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 지금 검찰공화국을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은 문재인 체제의 검찰로 있으면서 참 포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얘기는 못하고 지금 와서 그거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들은 힘이 없어 못하고 있죠. 이제 송평희 씨가 야 민주당 너 그건 헛소리고 민주당 정권 때 이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어. 그건 문제야. 그건 좌동훈, 우복현, 윤석열 사과에 딱 쓴 겁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추미애를 거쳐서 문재인이 하는 거에 강하게 저항했다. 물론 나중엔 저항하죠. 강하게 저항했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는 순간에 잘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수는 좌파를 잘라낼 기회조차 못 갖는 겁니다. 왕건은 그 기간을 20년을 버티면서 신망을 받아서 궁예를 밀어내게 되는 거고 윤석열도 고검에 쫓겨가 있었잖아요. 저도 뭐 동아일보에서 좌천은 저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 친구는 거기 가 있다가 문재인 집권하면서 기사회상에서 중앙지검장 되면서 5번을 점프하면서 문재인을 위해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근데 신망을 얻어갖고 대통령이 됐고 지금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이복현은 금감원장 돼서 어느 정도 지금 좌파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평희 씨 논리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안 되지 그러는데 이게 이준석과 비교하면 설명이 쉬워져요. 이준석이가 지금 국힘당에 있을 때 계속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도 당을 만들어서 정치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석수가 없으면은 번호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다른 당과 합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원칙을 버리게 되고 지금 이 친구는 그게 아니고를 많이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일단 현실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게 인생이 꼬입니다. 저도 신문사 생활에서 성공을 못한 게 그게 아니고를 먼저 했었거든. 모든 조직에서는 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를 잘하는 게 누군가 하면 한동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씨가 군 법무관 할 때 뭔가 지시를 하면 예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나간다. 라는 얘기를 법무관들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영리한 친구다. 그게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똑똑하구나 하는 순간에 배제당하는 거죠. 송평희 씨 글은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또 송평희 씨도 또 독특한 이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도 항상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근데 이런 친구를 또 인정해주는 동아일보 또 그것도 데이인데이죠.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송평희 씨는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준석의 언행을 보면서 윤석열을 이해하자. 이준석은 자기도 이제 꼬여가는 건데 수순이 틀렸다. 그리고 송평현류의 검찰공화국 논이 정확한 거고 민주당의 검찰공화국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송평현의 검찰공화국 논설을 극복하려면은 왕건이 고려를 만들어서 500년 국가를 잃은 방법이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로 보면 당신 말이 맞지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여기에서 저는 검찰공화국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